방탄소년단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 컴백은 음악계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BTSnomics의 귀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BTS 국내 콘서트 한 회당 최대 1조 2207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BTS 활동의 연간 경제 가치가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하고 2026년에는 한국 GDP 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즉, 한 팀의 컴백이 국가 성장률을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3월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은 이미 숫자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인근, 평소 주말 20만원 안팎이던 4성급 호텔이 공연 전날 80만원까지 무려 4배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5성급 호텔들은 공연 날짜 객실이 사실상 완판됐고 시청명동 인근 일부 숙소는 1박에 1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연일 전후 종로, 중구 숙박 요금은 일반 주말 대비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급등해 정부가 가격 담합 바가지 요금 현장 점검에 나설 정도입니다. BTS의 2026년 월드투어는 콘서트 산업의 판을 다시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 음악 매체와 투자 리포트들은 이번 투어의 티켓과 굿즈 매출만으로도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500억 원 이상이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한 증권사 보고서는 BTS 투어 효과를 반영해 2026년 하이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10에서 20% 상향 조정했고 BTS 컴백 이후가 본격적인 이익 레버리지 구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시 단위에서도 숫자는 뚜렷합니다. 과거 BTS 서울 콘서트 3회가 약 1조 원 규모의 직간접 경제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연구팀은 티켓 매출뿐 아니라 교통, 숙박, 식음료 지출, 그리고 콘서트로 인해 증가한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파급까지 합산했습니다. 이번 2026년 투어 발표 이후 고향 부산 서울 공연장 인근 특급 호텔들은 70만에서 80만원대 객실이 조기 매진되고 중소 숙소마저 빠르게 동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6. 연구기관은 한 회당 1조 2천억, 연간 5조 6천억, 증권가는 10억 달러 이상 투어 매출, 서울 도심 호텔 가격은 최대 5배 상승. 숫자만 놓고 보면 BTS의 2026년 컴백은 가수의 복귀가 아니라 하나의 메가 경제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BTS 컴백을 팬덤의 축제로만 볼 건가요? 아니면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실험으로도 볼 건가요? 뉴진스를 위해 256억을 포기하겠다. 오늘 미니진이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이브와의 전쟁에 새로운 판을 깔았습니다. 기자회견 핵심 요약. 미니진은 자신이 1심에서 따낸 약 256억 후속션 대금을 포기하겠다. 대신 조건 하나를 걸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뉴진스 관련 모든 민형사소송을 멈추자. 여기에는 본인과 뉴진스 멤버들, 특히 다니엘 관련 소송, 전 현직 어도어 직원, 외주사 팬덤까지 걸려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한 번에 끝내자는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은 5에서 7분짜리 일방 발표로 끝났고 질문도 못한 현장 기자들의 항의가 쏟아졌죠. 지금 뉴진스와 어도어 실제 관계. 법적으로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입니다.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뉴진스가 패소했고 법원은 어도어와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봤죠. 이후 뉴진스 5명 모두가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서류상으로는 다시 어도어 소속이 맞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특히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즉, 5명 모두가 어도어와 사이가 좋다고 보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나리오 1 하이브가 제안을 수용할 때 만약 하이브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민희진은 256억을 포기하고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 다니엘 관련 소송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뉴진스 5명 모두가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5인 체제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만들어집니다. 다만 실제로 다니엘이 어도어와 관계를 어떻게 다시 정리할지 멤버 가족의 의사, 조건 협의가 남아있어서 바로 5인 완전체 고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5인 체제 재가동을 논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테이블은 열리는 셈입니다. 시나리오 2 하이브가 제안을 거절할 때 반대로 하이브가 제안을 거절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푸송션 항소, 뉴진스 다니엘 미니진 관련 민 형사소송은 그대로 갑니다. 법적으로는 5인 활동이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멤버가 소송 당사자인 그룹, 회사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멤버 가족이 서로 맞소송 중인 팀이라 대형 컴백, 월드투어, 방송 광고가 다 부담스러운 카드가 됩니다. 결국 활동은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완전체보다는 부분 참여나 불안정한 스케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5인 체제 자체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시나리오까지도 시장에서는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민희진의 256억 포기 카드는 뉴진스 5명이 다시 온전히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느냐를 두고 하이브에게 던진 거의 마지막 제안에 가깝습니다. 하이브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법정으로 갈까요? 충주맨 김선태 공무원 그만두고 어디로 갔나? 청와대 송문까지 무성하더니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연지 이틀 만에 구독자 60만을 찍어버렸습니다. 충주시 홍보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전국급 채널로 키운 장본인이죠. 퇴사 소식이 알려졌을 땐 청와대 가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개인 채널 영상에서 밝힌 진짜 퇴사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었다. 본인이 스스로 쫓겨난 거 아니다. 공무원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얘기에도 솔직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시기 질투는 있다. 나도 남 욕 많이 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홍보맨으로서 할 만큼 했다. 구독자 100만 채우고 나니 더 할 게 없다고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그가 떠난 충주시 유튜브 채널은 해당 영상에 선태야 나의 선태야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충주시 유튜브 채널은 현재 김선태의 후임인 최지호 주무관이 운영 중이며 구독자는 약 77만 명으로 후임 공무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운영 중입니다. 공무원에서 크리에이터로 청와대행 루머 대신 유튜버를 택한 충주맨 김선태. 여러분이라면 안정적인 공무원 vs 리스크 있는 크리에이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엔하이픈 멤버 희승이 데뷔 6년 만에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빌리프랩은 엔하이픈이 앞으로 6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빌리프랩은 멤버들과 팀의 미래 방향성을 논의한 끝에 희승의 음악적 지향점을 존중해 팀에서 독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승은 팀을 떠나지만 레이블에는 남아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희승은 자필 편지를 통해 6년 동안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엔진과 멤버들과 나눈 순간들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엔하이픈을 누구보다 응원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이어온 개인 작업들을 어떻게 보여줄지 회사와 오랫동안 문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팀 안에서 자신의 욕심만을 앞세우고 싶지 않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을 만나기 위해 큰 결심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결정이 엔하이픈과 희승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하이픈은 정원, 제이, 제이크, 성훈, 선우, 미키 6인 체제로 향후 일정을 이어가고 희승은 솔로 데뷔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영화 원과 사는 남자가 개봉 18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한때 대형 프로젝트가 연달아 엎어지며 충무로 변두리를 떠돌던 장항준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흥행 지표가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에게도 결국 한 번쯤은 기회가 온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단종의 마지막 나날을 그린 이 사극은 침체된 극장가에서 모처럼 관객을 불러 모으며 장항준이라는 이름 앞에 흥행 감독이라는 수식을 다시 붙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커리어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나이터를 켜다로 감독 데뷔를 했을 때만 해도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변방과 주류를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던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촬영 직전에 연달아 무산됐고 그 사이 시간은 늘어만 갔습니다. 극장형 영화를 다시 내놓기까지 9년 가까운 공백을 견뎌야 했고 복귀작들 역시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그는 스스로를 충무로 주류밖에 오래 서있던 사람이라고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항준은 인생은 즐겁다.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라는 말로 자신을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의 뒤집기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 김은희 작가입니다. 방송국 보조작가로 출발했던 김은희는 선배이자 사수였던 장항준에게 글로 혼나며 드라마 작법을 배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잘나가는 쪽은 장항준 쪽이었습니다. 영화와 예능을 오가며 얼굴을 알렸고 대중에게 먼저 이름을 각인시킨 것도 그였습니다. 그러나 시그널 이후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은희가 장르물의 새 지평을 연스타 작가로 치고 올라가면서 장항준은 우리 집 가장은 김은희 씨라고 말하는 남편이 됐습니다. 장항준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시소 같다고 표현합니다. 한쪽 커리어가 위로 올라가면 다른 쪽은 잠시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 시소가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서로를 번갈아 떠받쳐준다는 의미입니다. 한때는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둘의 삶을 책임졌지만 지금은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라고 농담을 던질 만큼 현실은 바뀌었습니다. 김은희가 번 돈을 장항준이 관리한다는 이야기, 집안의 진짜 가장은 아내라는 식의 자기 희화는 긴 공백과 실패의 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아내의 수입과 명성 뒤에 숨듯 기대어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둘 사이에 일방적인 희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백기 동안 그는 내가 먼저 잘됐던 시절의 빚을 이제야 갚는 기분이라고 털어놓을 만큼 김은희의 성공을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버팀목에 가깝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작품이 엎어지고 투자가 빠져나간 나래도 예능에서의 한마디 농담이 도를 넘었다며 구설에 올랐던 나래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의 실패를 목격한 사람은 결국 김은희였습니다. 시소의 어느 쪽이 위에 있든 아래에서 상대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은 늘 그 둘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이제 왕과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다시 위로 올라간 쪽은 장항준입니다. 사극이라는 장르, 단종이라는 비극적 소재, 극장과 침체라는 악조건을 모두 안고도 관객의 선택을 받으면서 그는 또 한 번 인생의 궤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뒤늦은 역전승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항준의 말대로 인생은 예초에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롤러코스터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파른 오르막과 한순간의 추락을 같이 견뎌줄 사람이 곁에 있느냐 하는 점일 것입니다. 단종의 마지막을 그린 영화로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연 장항준, 그리고 시소의 맞은편에서 여전히 그를 밀어올리고 있을 김은희의 다음 장면이 어떤 프레임으로 이어질지에 관해 이제 관객의 관심도 그 위를 함께 오르내리고 있습니다.